예, 오늘은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합작회사 경영에서의 그 리더십입니다. 따라서 합작회사라고 하면은 벤처회사입니다. 영어로 이제 합작회사가 조인트 벤처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기성기업, 그러니까 잘 이미 그 짜여진 어느 정도 안정적인 국면에 들어가 있는 회사가 아니라 벤처회사입니다. 그 벤처회사의 그 리더가 갖춰야 될 그 이 능력이라는 것은 이미 그 이 성숙된 회사의 그 경영자가 갖춰야 될 능력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리더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더십 이론은 이렇게 크게 한 4가지 그룹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전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비전 중심 리더십, 그 다음 이제 새로 이렇게 등장하는 그 리더십,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소개하는 이 각 이론들은 그동안 그 논문으로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표된 이론들을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뭐 이론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이론들이 이런 이론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고전적 리더십을 보면은 리더십 성향 이론이 있고 행동 이론이 있습니다. 성향 이론은 리더라는 것은 이 리더가 될 만한 어떤 성격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방적이거나 외향적이거나 이러한 어떤 성격을 갖춘 사람이 그 리더가 될 소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리더라는 건 주어진다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반면에 그 리더십 행동 이론은 그 리더의 행동은 과업지향적이거나 또는 이 관계지향적이거나 이런 거 2가지 행동을 주로 보인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리더라는 것은 이러한 이 과업지향적이거나 또는 관계지향적인 이러한 리더의 행동은 얼마든지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육성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래적 리더십으로 이제 피들러 모델과 상황적 리더십, 경로, 목표 이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이 거래적 리더십과 그리고 이제 비전 중심 리더십, 특히 그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혁적 리더십은 그 이름에서도 보이다시피 변혁,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데 필요한 그 리더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나온 리더십이 이제 도덕적 리더십, 그리고 이제 서번트 리더십, 그러니까 섬김 리더십, 한 번쯤 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 주로 오늘은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 2가지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피들러 모델은 리더 스타일은 이제 업무지향적 또는 이제 관계지향적 이 2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이건 리더 스타일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바꿀 수가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느 그 리더십이 더 적절하냐 하는 것은 이 3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효과성이 발휘가 된다는 거죠. 첫째는 리더와 이제 멤버 간의 관계가 어떠냐는 거죠. 서로 이제 믿음이 있느냐, 존중을 하느냐 하는 이 관계 측면. 그 2번째는 그 업무 구조, 표준화, 구조화가 되어 있는 정도. 3번째는 리더의 권한이 어느 정도냐. 채용하고 해고하고 승진, 그리고 이제 월급을 이렇게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영향력을 어느 정도 미칠 수 있느냐. 공식적인 리더의 권한. 그러니까 이 3가지를 이 상황에 의해서 그 어느 쪽, 그러니까 업무지향적이냐 관계지향적 리더십이냐 둘 중에 하나가 더 효과적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 그 요소가 리더한테 그 상당히 그 우호적인 입장이거나, 아니면 이 3가지 요소가 중간 정도거나, 아니면 이 3가지 요소가 리더한테 불리한 그 상황이거나, 이 상황에 따라서 업무지향적이거나 관계지향적 리더십이 더 효과적이다 뭐 이렇게 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 리더한테 있던 어떻게 보면은 그 우호적인 요소, 그러니까 관계 측면이라든지 그 리더가 가지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 굉장히 리더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은 그런 유리한 국면에 있을 때는 그 굳이 그 관계지향적 쪽에 너무 포커스를 둘 필요 없이 업무지향적 리더십을 발휘하면 효과적이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이 아주 안 좋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업무지향적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상황이 별로 안 좋은데 너무 관계지향적으로 가다 보면은 리더십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 반면에 이제 관계지향적은 그 중간 정도, 그러니까 이 리더가 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우호적 상황이 한 중간 정도일 때, 그때는 이 관계지향적 리더십이 보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피들러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상황적 리더십 이론입니다. 이건 부하 직원들의 업무 성숙도와 심리적 성숙도에 따라서 리더십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업무 성숙도는 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능력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심리적 성숙도는 그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가 이제 해야 되는 그 직무에 대한 어떤 책임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걸 나타내 주는 게 심리적 성숙도입니다. 그래서 업무적 성숙도와 심리적 성숙도가 둘 다가 낮은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신입 직원입니다. 신입 직원일 때는 지시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지시형 리더십이 요구되는 리더십입니다. 반면에 이제 업무 성숙도와 심리적 성숙도가 둘 다 높다, 아주 베테랑 핵심 직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너무 이렇게 간섭을 하거나 할 필요가 없이 위임을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업무 성숙도가 높은데 이제 심리적 성숙도, 그러니까 이 커미먼트가 이제 낮은 경우를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능력은 있는데 몰입도가 좀 낮은 이런 경우에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지원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성숙도에 따라서 리더십을 거기에 맞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로 목표 이론입니다. 여기서는 이 로버트 하우스라는 학자가 주장한 바인데, 리더라는 것은 부하 직원들에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을 첫째 보여줘야 되고, 또한 이제 그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보와 자원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 이론은 이제 동기부여 이론에서 이제 기대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대 이론과 연관해서 거기에 맞는 리더십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직원이 어떤 동기부여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조직에서 주어지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과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달성할 수 없는 성과가 주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성과를 달성하면 보상이 분명히 주어질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받는 보상이 나한테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나는 내가 일 잘해서 인정을 받으면은, 예를 들어서 승진이 필요한데 그걸 돈으로 준다든지, 그건 보상의 의미가 내한테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또 하나는 나는 일 열심히 해서 이제 성과 달성을 했는데 해외 파견을 나는 원하는데 그 대신에 보너스를 더 준다든지, 그건 나한테는 가치가 낮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할 필요가 있다는 게 동기부여 이론에서 기대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경로 목표 이론은 기대 이론하고 연관되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각 상황별로 이제 여기서도 요구되는 리더십이 각기 다릅니다. 과업이 이제 좀 모호하고 규칙 절차가 이제 불분명한 그런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줘야 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과업이 아주 구조화되어 있고
잘 짜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반복적이어서 구성원의 어떤 욕구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원적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이 어떤 자율성 욕구와 자기 통제 욕구가 매우 강한 그런 상황에서는 의사결정하는데 그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그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의 어떤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다든지 동기부여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창의적 업무가 이제 필요한 그런 국면에서는 이 좀 더 이 챌린지한 그런 그 목표를 주는 그러한 그 성취지향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하는 게 이제 경로 목표 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거래적 리더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 역할과 업무 요구 사항을 명확히 부여해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이제 지도하고 동기부여하는 그런 그 리더십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성과에 따른 이제 보상, 그리고 이제 예외에 의한 관리입니다. 예외에 의한 관리는 뭐냐면은 그 적극적인 예외에 의한 관리가 있고 소극적인 예외에 의한 관리가 있는데, 적극적인 관리는 뭐냐면은 표준과 이제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보고 이제 필요하면 수정 조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극적인 경우에는 이 회사에서 정한 그 표준이 그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만 수동적으로 이제 그때 가서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예외적 관리가 있고, 세 번째는 아예 리더십을 이제 포기하는 것도 이제 여기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리더십과는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그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피들러 모형과 상황적 리더십 이론, 경로 목표 이론들이 이 거래적 리더십 이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부하 직원들이 그 자신의 그 이익보다 조직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고무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하 직원들에게 이 거래적 리더십보다 더한 어떤 특별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그 리더십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four eyes라 그래가지고 앞에 이제 I를 다 대문자 I를 이제 딴 걸 해서 이제 four eyes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상적 영향력입니다. idealized influence라 그래가지고, 이게 달리 이제 그 카리스마의 그 리더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하 직원들이 이 자기 보스를 롤 모델로 이렇게 삼도록 할 정도의 어떤 영향력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더가 제시하는 비전과 가치관을 부하 직원이 수용하는 그러한 어떤 거를 이제 이상적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조건으로. 두 번째가 이제 영감적 동기부여입니다. 여긴 비전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끊임없이 이제 그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동기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원은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이 변혁적 리더십과 이제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이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 영감적 동기부여 내용에 있습니다. 그 변혁적 리더십에서는 구성원은 리더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비전에 이제 동화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카리스마적 리더십에서는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리더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리더를 추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변혁적 리더십에서는 리더가 가지고 있는 비전, 그리고 그 리더와 협의한 이 목표에 의해서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개별적 배려를 지적 자극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적 자극은 이제 기존 업무 방식에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도록 하고 새로운 방식의 문제 인식과 해결을 촉구하는 이런 게 이제 세 번째 구성 요소입니다. 네 번째 구성 요소는 여기는 이제 리더가
각 구성원들을 개별적으로 배려를 합니다. 그 리더는 구성원의 욕구에 개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구성원의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게 이제 합작회사의 리더십에 필요한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그 Organizational Behaviors라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인용을 했습니다. 그 리더십이 효과적이고 이제 비효과적이고 그리고 수동적이고 능동적인 이 축을 가지고 한번 보면은 이 거래적 리더십이 대체적으로 효과적이 좀 변혁적 리더십에 비해서 좀 낮다고 볼 수가 있고 좀 더 수동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그 변혁적 리더십에 해당되는 구성 요소들은 이렇게 좀 더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어떤 리더십 구성 요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그 거래적 리더십이 반드시 그 변혁적 리더십보다 그 비교 열의에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변혁적 리더십과 기대적 리더십은 이 바스와 아볼리오 이 주장에 의하면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된 성과를 달성하는 데는 여전히 거래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업적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그 예외적 관리를 해서 기대된 성과를 얻는데 동기부여를 하거나 리더십을 발휘를 하거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기대를 초월한 어떤 업적을 얻기를 기대를 한다면 변혁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바대로 이 네 가지 구성 요소, 이상적 영향력, 영감적 동기부여,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를 통해서 기대를 초월한 업적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변혁적 리더십 관련 논문을 한 가지 좀 소개를 해보면은 첫 번째 이 리우 등의 학자들이 그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필요한 그 인적 자본의 가치가 높으냐 낮으냐 그리고 그 우리가 필요한 그 인적 자본이 어느 정도 독특하냐 그러니까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필요한 인적 자본이 매우 높은 성격이고 가치가 매우 높은 성격이고 시장에서도 잘 구하기 힘들다 하면은 내부 개발을 통해서 그 이 인적 자본을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 이제 필요한 그 리더십 스타일은 임파워먼트 리더십입니다.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임파워먼트 리더십은 그 이 권한 위임을 해주는 그러한 그 리더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자본 가치가 굉장히 그 높은데 뭐 시장에서는 얼마든지 뭐 구할 수 있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업 인수를 통해서 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거래적 리더십이 그 필요한 그 리더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업 인수뿐 아니고 그 얼마든지 그 경력 직원을 이 고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거래적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면에 그 인적 자본 가치는 뭐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그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이 인적 자본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파트너십을 통해서 제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너십 그러니까 제휴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인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변혁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둘 다 낮다. 그러니까 독특하지도 않고 인적 자본 가치도 낮다. 그러면은 그 계약을 통해서 여기는 이제 지시적 리더십을 통해서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 논문은 이 슈바이처라는 학자가 이제 제시한 논문인데 변혁적 리더십은 그 기업의 어떤 혁신 역량, 동태적 역량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동태적 역량이라는 것은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그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 혁신 역량뿐 아니라 운용 역량까지도 높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래적 리더십은 혁신 역량은 높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운용 역량에 그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실증적 분석을 슈바이처
리더십가 이제 2014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이렇게 그 변혁적 리더십을 앞서 우리가 이상적 영향력, 그리고 영감적 동기부여,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 이런 걸 하는 게 변혁적 리더십이고, 이러한 리더십이 이 합작회사에서 특히 그 초기 국민에서 이제 필요한 리더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CEO를 선발을 할 때 이러한 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선발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그 리더를 협상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합작회사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상대방하고 파트너사하고 다툼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이렇게 CEO로 내정이 되는 사람이 협상 과정에 투입이 되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그런 실무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이 베테랑 실무자는 CEO는 이러한 변혁적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 가급적이면 참여하지 않는 게 좋다는 주장을 하는 이 실무 베테랑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전문가는 아니다, 이 파트너에 대한 어떤 정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제 배운 바 있는 이 관계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협상 과정에서 형성된 그 관계를 CEO는 그대로 이렇게 경영을 할 때 물려받아야 된다. 그 과정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협상 초기 단계부터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양측 입장이 서로 서로 이렇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전문가는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아니, 어떤 전문가는 이제 론치가 되고 난 뒤에 오퍼레이션 단계에 들어가서 CEO가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나뉘는데, 좌우지간 CEO가 처음부터 이렇게 참여를 하더라도 적어도 이 백가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협상을 하는 전략에 있어서 구성원들 간에 이제 공격적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임하는 그런 백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이 온화한 우호적인 어떤 입장을 취하는 백가의 역할을 하는 구성원이 있어서 양쪽 간의 협업을 통해서 효과적인 협상 전략을 구사하는 이런 전략을 협상론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CEO로 내정될 사람은 적어도 초기에 이렇게 투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적어도 백가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래서 결론을 내리자면은, 우리가 피들러 리더십 모형을 살펴봤고요. 두 가지 업무지향적, 관계지향적 리더십은 이 부하 직원과의 관계, 업무 구조, 리더의 권한 등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효과적인지 결정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서는 부하 직원들의 업무 성숙도와 심리적 성숙도를 고려해서 리더십 스타일을 정해야 한다. 경로 목표 이론에서는 리더는 부하 직원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보와 자원을 제공해 줘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변혁적 리더는 부하 직원이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도록 이제 그렇게 동기부여를 해야 되고, 부하 직원에게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리더여야 된다.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 요소는 4가지, 이상적 영향력, 영감적 동기부여, 지적 자극, 그리고 개별적 배려가 된다. 변혁적 리더십은 제휴 혁신 역량과 운영 역량 모두를 증가시키고, 거래적 리더십은 운영 역량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